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데일리 임팩트 창간 7주년 2024 대한민국 부자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데일리 임팩트의 박민석 팀장입니다. 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바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보고자 이 포럼을 마련했고요. 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저희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국내 부촌인 강남, 대치, 또 도곡동에서 부자들을 상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제 발표와 강연이 모두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과 또 자담도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속과 증여를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께서도 강연을 맡으셨는데요.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 혹시 자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포럼이 끝난 후에 안내 데스크로 가셔서 이름과 또 연락처를 안내 주시면은 추후에 저희가 또 연락이 되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데일리 임팩트 전 중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데일리 임팩트 전중현입니다. 데일리 임팩트는 창간 이후 기업과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 독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온 매체입니다. 그동안 시장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어젠다에 대해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취재해왔습니다. 창간 7주년을 맞아 데일리 임팩트가 주목한 키워드는 한국의 부자입니다. 이제 부자는 우리 사회 일부에 국한된 키워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를 꿈꾸고 있고 그 기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대거 풀리는 바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부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무엘슨 교수가 말하는 행복 공식에서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며 소유가 많을수록 혹은 욕망을 줄일수록 행복은 커진다고 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로봇 등 기술 진보와 가상화폐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으로 신흥 부자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새로운 현상입니다. 글로벌 한류 물결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큰 부를 일군 젊은 부자들의 성공담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부자하면 떠올렸던 부정적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데일리 임팩트는 오늘 대한민국 부자 포럼을 통해 한국 부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 방법을 통해 부자로 가는 길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가 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문을 여는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하나금융연구소 윤선영 연구팀장님과 황성경 연구위원님, 그리고 강연을 맡아주신 최파고로 유명하시죠? 최홍석 미래에셋증권 선임 매니저님, 김국현 법무법인 유정 대표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른 아침에도 먼 길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달려와서 저희 매체 대한민국 부자 포럼 부자로 가는 길을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업계 관계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십시오. 입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일리 임팩트가 7월부터 케이블 경제방송으로 영역을 확대합니다. 딜사이트 경제TV로 제호를 바꾸고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제 강연과 발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2007년도부터 부자들의 자산 관리 방식과 또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 중인 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난 4월 발간한 최근 리포트를 기반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황선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성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부자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7주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첫 문을 열게 돼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부자의 과거와 현재, 즉 10년 변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발표는 하나은행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코리안 웰스 리포트를 토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리안 웰스 리포트가 뭔지를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2007년에 첫 보고서를 발행을 했고요. 올해 16호까지 발행을 한 보고서입니다. 발간 초기에는 이제 손님들의 만족도를 보기 위해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 2012년부터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제 지금까지 발간한 보고서들을 한데 엮어서 이제 시판용 책으로 출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책을 이제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이거였어요. 부자들의 10년 이상 흐름을 보니까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부자의 모습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저희가 책을 발간했다는 내용이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자의 기준이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면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밀리어네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밀리어네어를 번역을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3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보유층이라고 해서 울트라 하이넷월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합쳐서 총 보유 자산 평균은 얼마 정도인지가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50억? 2023년 저희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72억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0% 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비중이 6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가들에 비하면 한국 부자들은 매우 높은 비중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72억을 가진 부자들은 스스로를 절대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왼쪽 보시면 부자 열의 2~3명 정도만이 72억을 가졌음에도 나는 부자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서베이를 통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부자들에게 그럼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을 때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187억 원이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72억이 평균 자산이라고 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가져야 부자라고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 부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PB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자산 가치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적어도 100억 원은 가져야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부자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자체를 굉장히 소수여야 하고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의식이 무의식 중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자산 규모를 제외했을 때 어떤 조건이 부자에게 더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는 사회적 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자들을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이들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다음 내용이 그건데요.
이것도 인터뷰를 하면서 부자들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어쩌다 보니 부자가 됐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쩌다 보니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부자들에게 설문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처음에 돈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시점을 나타낸 건데 세 개의 막대 그래프 중에 가운데가 부자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자녀 출산이나 부모 부양과 같은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되면서 나는 돈에 관심을 갖게 됐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이나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맨 왼쪽 막대 짙은 녹색이 슈퍼리치인데요. 슈퍼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족에 대한 책임감보다도 나의 부모님, 교육이나 가정의 환경 때문에 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라는 것을 이 데이터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돈이 내 주변에 쌓였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감각을 체득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부자는 자수성가형이냐 상속형이냐 이렇게 많이 구분들을 하시죠. 지금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수성가형보다는 위쪽이 상속형 부자 비율이거든요. 상속형 부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상속형과 자수성가형이 6대 4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과거나 현재나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자의 특징을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한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부자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자들은 총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이 첫 번째 부자들의 변하지 않는 특징인데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우리나라 부자들과 해외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어요. 위쪽이 우리나라인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으로 채워져 있고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20% 미만, 채권은 10% 미만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부자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비중이 주식이나 채권 비중보다도 낮습니다. 주식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부동산은 15%, 16% 정도를 보이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면은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금을 묶어두는 종착역은 부동산이다. 자금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두 번째 변하지 않는 특징은 유동성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부자가 보유한 금융 자산에서 뭐 현금이나 예금처럼 쉽게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40% 선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위기가 왔을 때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조금씩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위기가 왔을 때는 현금을 비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가깝게는 팬데믹 때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떤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삼기 위해서 현금 유동성을 좀 더 높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결과도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팬데믹을 전후로 한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이제 팬데믹 초기에 20년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46%. 주식 비중이 20% 정도 됐었어요. 근데 1년 정도 경과한 후 다시 보면은 현금 비중이 조금 감소하고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항상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부자의 변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쉽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자의 태도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이 가장 어렵다는 말을 체감하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태도라는 것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실행력과 추진력, 그리고 무던하게 노력하는 성실함과 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력과 추진력이 있다는 말을 조금 비틀어서 말하면 인생에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자가 운이 좋아서 됐을 수도 있고 더 똑똑해서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 목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늘 항상 계획을 세우고 목표 기반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부자들의 MBTI를 설문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자의 MBTI,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ESTJ예요. TJ가 계획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의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 기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의 변하지 않는 특징 3가지, 부동산, 유동성, 태도 이렇게 봤고요. 다음은 변하는 특징, 변화한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의 이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의 이전, 쉽게 말하면 상속이죠. 상속에 대한 부자들의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한국 부자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고 이제 생애 중이상 주기상 이들은 가족에게로의 자산 이전을 고민할 시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MZ 세대가 되겠죠.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자들은 보통 65세의 나이가 되면 30대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인드가 과거에는 내 생전에 최대한 아껴 쓰다가 최대한 많이 남겨서 자녀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과거였고요. 현재는 나의 노후와 건강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을 하고 남은 것들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가겠다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왜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을 다 자식에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부자들을 대하고 계신 PB분들도 느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맨 왼쪽 보시면 그래프가 모아둔 자산의 활용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의 건강과 취미 활동, 노후에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3번째 가급적 쓰지 않고 아껴서 자식에게 상속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데이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의 이전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물려줄 자산 유형에 대한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상속도 당연히 부동산으로 하겠다는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 과거와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해주려는 의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그래프 보시면 2011년에는 부동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의향이 57%로 굉장히 높았고 현금 예금 같은 경우에는 37% 수준이었어요. 근데 위에 표에서 보여지는 대로 가장 왼쪽에 22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금 예금으로 하고 싶다는 비중이 67%로 37% 대비 굉장히 높아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보험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증여 의향이 굉장히 높아진 자산 유형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의향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추론을 해봤는데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부동산보다 현금성 자산으로 주려는 이유는 자녀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친구들은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는 물려받아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관리의 부담이 있고 번거로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도 꼭 내가 원하는 주거지가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을 물려주려는 부모 입장에서도 부동산도 물론 좋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자산을 활용하려는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까지가 변화된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리치와 슈퍼리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먼저 베이비 부머의 자산을 물려받게 될 세대가 MZ세대라고 했죠. 이 사람들을 영리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과거 올드리치 대비해서 투자의 관심사가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거침없이 실행을 하고 미술품이나 해외 주식에도 이른 나이부터 관심을 갖고 실제 투자를 하는 등 투자 관심사를 매우 넓게 가집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 영리치와 올드리치를 비교해 둔 건데요. 제일 위에 해외 주식 보유율도 올드리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미술품을 향후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영리치도 40%에 달합니다. 특히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비중이 20%에 달해서 올드리치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쉽게 와닿으시는 건 오른쪽일 것 같은데요. 포브스에서 매년 부자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2009년하고 22년 한 10여 년 차이 넘게 두고 비교를 해봤는데 2009년만 해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다 재벌가였어요. 삼성, 현대, 신세계 같이 다 재벌가였다면 2022년 보시면 1위만 해도 우선 카카오죠.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나 두나무처럼 게임이나 가상자산과 같이 새로운 영리치들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단적으로 이제 올드리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노동력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다고 하면 영리치들은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리치에 이어서 슈퍼리치의 증가가 변화된 부자의 특징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 이후 세계 최상위 부유층 5명의 자산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억만 장자를 넘어서 조만 장자가 등장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작년에 슈퍼리치를 메인 테마로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자산으로 보면은 총 323억 그리고 연 소득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12억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투자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점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부를 읽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돈을 버는 방식이 내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과 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자산 규모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 슈퍼리치는 96% 거의 100% 가깝게 나는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반면에 왼쪽에 보시면 1억 원, 3억 원 일반 대중이나 대중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과 투자를 거의 반반 비율로 응답을 해서 슈퍼리치와 일반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된 특징 3가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이 나시나요? 제 생각에는 변한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좀 더 가치를 두고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최근인 2024년 그런 부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금융시장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춘례불사춘을 꼽았는데요. 이제 엔데믹도 선언이 되고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부자들도 지난해,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긴 했지만 70% 이상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당연히 1순위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직 관망세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상반기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거는 변화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에
부동산을 자산 비중에서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재작년을 시작으로 해서 채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개인들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고요. 특히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를 통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저쿠폰 채권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올해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상반기까지도 채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부자 10명 중 4명은 금이나 예술품 등의 실물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금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금융시장에 봄이 오지 않다 보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상반기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올해 부자들의 스탠스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망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보다는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부자들이 변한 특징,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점, 그리고 올해의 모습까지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려봤고,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조금 단순한 얘기, 재밌는 얘기, 나름 재밌다고 생각하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늘 궁금했던 거는 부자는 나보다 얼마나 더 행복할까?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직접 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얼마나 행복하니를 물어봤는데요. 그 전에 너는 돈이 뭐라고 생각하니를 먼저 물었어요. 부자에게 돈은 그 결과 땡땡땡이었어요.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은 돈은 편안함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 그럼 부자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네 삶에 얼마나 만족해? 라고 물었어요. 그때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일반인들과 부자를 비교한 건데요.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5%였고요. 부자는 70%였어요.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뭐 부자, 경제력과 그러니까 자산과 행복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 좀 더 자산을 세분화해서 봤을 때 50억 원, 자산 규모 50억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70%까지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에 살짝 정체되다가 100억 원 이상 구간에서 다시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스털린의 역선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경제력과 행복에 어느 정도는 비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효용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50억이 그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만족을 좀 더 구체화해서도 물어봤어요. 만족을 뭐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 소비도 있겠고 자산 규모 당연히 있고 외모나 업무 이런 거에 대한 만족 전반으로 세분화해서 물어봤을 때도 부자가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 그러했는데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가장 위가 부자, 그리고 가장 아래가 일반 대중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을 보면 부자는 열에 7은 만족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열에 5 정도만이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럼 너 일주일에 가족과 식사하는 게 몇 번이야? 라는 질문을 추가로 물었는데요. 근데 부자 같은 경우에는 열에 7 정도는 그래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나 가족과 식사해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일반 대중은 반대로 저 막대 그래프 맨 오른쪽 보시면 거의 없다는 비중이 부자의 2배로 더 높게 나타났어요. 뭐 요즘에는 대화도 카톡도 집안에서도 대화를 카톡으로 한다고 하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족이라는 게 부자에게 어쩌면 조금 의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자가 삶의 만족이 더 높다고 했죠. 삶의 만족이 더 높은 그들의 하루하루는 뭐가 달라서 나보다 더 행복할까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상단에처럼 부자들이 일반인보다 조금 덜 자요. 그래서 하루를 조금 더 길게 보내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하고 신문도 보고 산책을 정말 많이 즐겨 하고요. 꼭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로도 그렇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독서량에 있어서 일반인과 부자 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뷰를 해도 나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연간 독서량이 부자는 10권인데 반해서 일반인은 그거의 60% 정도 선에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처음에 발표 시작할 때 부자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어요. 그 뷰로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마존 회장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향후 10년간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자들의 변하지 않는 점을 한 번 더 오늘 살펴보시면서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대치센터에서 PB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 13년 차 PB로 활동하고 있고 도곡동에서 8년 그리고 대치동에서 5년 지난 13년간 강남권 자산가분들이 자산 관리를 도와드린 업무를 지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 데일리 임팩트 창간 실주는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부자로 가는 길이라는 오늘의 주제에는 제가 가진 경험들이 거기에 해당된 메시지를 조금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강의 주제를 부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지난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만난 자산가들 대부분이 본인들의 삶에서 막대한 부를 이뤄낸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경험들에서 제가 배웠던 지혜들과 인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010년도 초반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대우증권 도곡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미래에셋증권과 합병이 되면서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실제로 부자를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PB로 일하고 있지만 언제나 PB라는 직업이 저희 소명의식, 저희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왔고 지난 기간 동안 제가 만났던 고객분들을 통해서 부자들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혹은 이러한 삶이 부자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경험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복리 효과에 대한 이해도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현재 시점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투자나 액션을 한다면 현재 시점에 저는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봐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인공지능 산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파트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결과물들은 우리가 가진 습관의 결과물인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뭔가 지식적인 노력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라는 부유함이라는 이 결과물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가지는 생활 습관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저는 아주 기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저는 많은 부자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많이 얘기 나눠왔지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저는 지출이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는 특징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의 사례입니다. 이틀 전에도 제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께서 저와 미팅을 하고 싶다고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제가 지난 10년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는 분인데 항상 오실 때 텀블러를 하나 챙겨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와 담소를 나누는 동안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또 나가실 땐 꼭 챙겨오셨던 텀블러에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자산 규모는 저에게 맡겨놓은 자산의 규모로만 350억 정도가 있는 분이고 지출은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경제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커피 같은 기호식품들은 취향을 타고 개인의 취향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분은 그런 작은 소비도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삶이 그런 삶이 40년, 50년 지속될 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 많은 자산가들이 휴대폰 비용도 법인을 통해 해결하거나 운행하는 자동차 역시도 법인세 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이 굉장히 잘 통제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소득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출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누군가 저에게 최용석 PB님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된 첫걸음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지출을 잘 통제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는 헬스장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 운동을 해보면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단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고 혈당량을 높이지 않고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운동에 있어서 먹고자 하는 욕망을 관리하는 게 있다면 부유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잘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 혹은 1년으로는 그 지출에 대한 통제가 큰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40년 혹은 50년간의 장기간으로 본다면 지출의 통제가 제가 생각하는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소득을 늘려야만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비유해 보죠. 헬스장에 가면 굉장히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헬스장을 매일 오는 분들입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헬스장을 오는 분들 중에서는 몸매가 나쁜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인풋, 운동 시간이 필요한데 당연히 투자의 귀재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레벨이 일정 레벨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나왔던 2023년 KB 부자 보고서에 보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걸음, 자산가들은 어떤 것을 통해 부자가 됐나요라는 질문에 부자들이 1순위로 꼽았던 건 근로소득이었는데 근로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소득이 대략 8천만 원 내외인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소비를 하고 저축하거나 혹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월간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레벨이라면 저는 그 레벨에서는 투자보다는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혹은 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통제해서 지출 후의 여유 소득이 약간 더 있어야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만들고 그 자본을 통해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소득의 레벨이 일반적인 평균값보다는 약간 더 높은 레벨까지 갈 수 있어야 하고
지출 후의 소득 기준으로 연간으로 적어도 5천만 이상의 잉여소득은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을 잘 투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부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자로 가는 길의 두 번째 걸음은 소득의 레벨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잘 관리해서 저축계획을 만들어 놓고 또 소득을 약간 더 레벨업 시켜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약간 더 소득을 높이는 부분이 투자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피지컬 혹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저에게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건강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라고 하면 저는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많이 충분히 해준다면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데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출을 잘 통제해서 소비라는 욕구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더해서 소득 면에서 보편적인 사람보다 약간 더 높은 레벨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때부터 투자를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여유 자금이 생겼고 그 여유 자금을 저축함으로써 기본적인 시드머니라고 불리는 자본금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금을 이제 우리가 운용해 봐야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만약 투자를 시작하는 분에게는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영역에 투자하고 뭔가를 통해 자본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투자 아이디어 평가 능력을 불러놨는데 그건 사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 만났던 자산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부자가 됐습니다.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된 분들도 있었고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분도 있었고, 또 주식 투자 혹은 코인 투자,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자가 된 분들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자신의 자산을 만들었던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만약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레벨의 지식 수준을 가진 영역에 한 영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이 주식 투자가 됐던, 가상화폐 시장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과거의 30년으로 본다면 한국의 대부분의 부자는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뤄낸 분들일 텐데요. 만약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으로 300억 이상의 부를 이룬 분들 만나면 그분들은 제가 틀림없이 장담하건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지식의 레벨이 보편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일 겁니다. 그건 물론 부동산을 통해 부를 만드는 결과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그러한 높은 레벨의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 우위를 발휘하고 자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났던 많은 자산가들의 공통점은 매우 장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났던 70대, 80대의 고객분들에게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물어보면 이미 30대 후반 혹은 40대 중반 정도의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최 차장, 난 30대 후반에 강남에 제일 좋아 보일 물건을 레버리지를 켜서 매수했고 그거 한 가지 결정으로 난 지금까지 불이르는데 문제가 없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좋은 의사결정 한 가지를 20년, 30년 동안 롱텀하게 부가가치를 누리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언제나 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좋은 물건을 사고 또 현명한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하더라도 결과가 어느 정도 랜덤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특정한 확신에 베팅하기보다는 분산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운이 작용하는 건 바꿔 말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불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반드시 일정 레벨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증권사에서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고 또 강남의 유지에서 많은 자산가들과 투자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투자가 뭔가요?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라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지만 실제 매일 투자라는 저희 관점의 투자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어느 한 곳에 베팅하는 겁니다. 혹은 자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건은 내가 투자를 할 정도의 여유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시드머니가 있을 때 그 시드머니를 어딘가에 자산 배분하고 그 결과값이 매우 파워풀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더해서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부자들은 10년 만에 부자가 됐다, 5년 만에 부자가 됐다, 혹은 인생의 1, 2년의 최고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한 식으로 과거의 경험하기보다는
나는 평생 계속 더 부자가 됐어. 20대 때보다 30대 때 더 돈이 많았고 30대 때보다 40대에 더 부자였고 40대보다 50대 때 더 부자였고 당연히 50대 때보다 60대, 70대, 80대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부자가 됐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라는 건 결국 시간이 갈수록 자산의 크기가 커지는 시간과 동행하는 시간의 힘을 잘 활용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러면 시간의 힘, 과연 그렇다면 시간의 힘이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복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시는 70대, 80대 고객분들이 최 차장 내 부의 비밀은 복류 효과였어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지나온 삶을 들어보고 그분들의 경험을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그분들의 인생에는 복류 효과가 잘 작용하는 구간이 매우 긴 시간 있었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최고의 투자자들입니다. 최근 고인이 되신 찰리 몽곤. 미국에서 투자자로는 당연히 탑3 안에 드는 최고의 전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주식을 산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판다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파트너인 워렌 버핏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주식을 살 때 나는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주식만 산다. 혹은 10년 이상 가져갈 게 아니면 난 1초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 거대한 불이론 투자자들의 중요한 인사이트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유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제가 만난 99% 투자자들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혹은 매수 대상 자산의 퀄리티, 다양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삼지만 반면에 투자로 정말 몇 조의 부를 이루어 본 분들은 투자에서 보유 기간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조언을 가장 첫 번째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오크트리 캐피탈의 창업자인 하워드 막스 역시도 채권 시장에서 미국 최고의 투자로 평가받는데 이분 역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투자의 핵심은 타임입니다. 타이밍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타이밍에 주목하지만 위대한 구르데르 관점에서 투자에서 중요한 건 타임,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VIP 고객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케이스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강남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건물을 매수하고 나이가 조금 더 시니어가 되시고 나서 건물을 매각하면서 그 건물의 자본 차익이 막대하게 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제가 모신 회장님 중에 한 분이 30대 후반에 12억 정도의 건물을 매수하셨고 최근에 건물을 210억 정도에 매각하셨습니다. 보유 기간은 30년 정도 됐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조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희 고객분 중에서 삼성그룹의 임원으로 은퇴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는 분 중에서 30대 시절에 만들었던 근로소득을 40대 시절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마찬가지로 30년 정도 보유해서 최근에 일부 매각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케이스도 주당 2,000원 정도에 샀던 주식을 최근에 매각하실 때 7만 후반 정도 매각하셨으니까요. 두 분의 케이스 모두 다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200억 혹은 300억 정도의 거대한 부를 이룬 케이스였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실제로 강남에서 만나는 혹은 한국 사회의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실제 케이스일 텐데요. 그걸 역산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었던 주식으로 부를 이루었던 공통점은 자산의 보유 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케이스를 가져왔지만 제가 지난 세월 만나온 수백 명의 부자들 대부분이 분명히 장기간 보유한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토지가 됐던 혹은 강남의 주택이 됐던 강남의 빌딩이 됐던 특정 주식이 됐던 대부분의 보유 기간은 짧게는 25년 내외 길게는 40년 이상 보유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복류 효과가 그분들의 자산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억이나 300억 번 분들이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것 같지만 역산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수익률은 제가 본 케이스들은 대부분 연간으로 10% 내외 수렴했던 것 같고요. 물론 초기에 레버리지를 감안한다면 수익률이 약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주식을 보유한 분들의 경우에는 우량한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우량한 주식을 찾아낸다는 난이도가 있긴 했지만 그걸 잘 극복했을 때는 장기 수익률은 10% 초반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증권사 직원이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연간으로 20%, 연간으로 30%,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를 기대하는 수익률은 연간으로 300%, 연간으로 500%인데 실제 200억, 300억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자산이 증가한 속도가 불과 연간 10% 초반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복리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복리 효과가 왜 그렇게 파워풀한가? 저도 엑셀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더니 제일 우측이 연봉리 12%, 실제 제가 만났던 자산가들, 성공적인 부자들의 자산이 성장해온 속도였습니다. 최근 나왔던 KB 금융 보고서에 보면 부자들의 평균 자산 성장 속도가 9%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세후 실질 수익률 9% 정도가 세전으로 따진다면 12%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 초반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꽤나 파워풀한 성과가 나오는 게 40세에 만약에 내가 1억 정도의 자본이 있었고 그 자본을 연봉리 12%로 잘 운영했다면 추가 자본 납입 없이도 1억 원이란 자본이 70세의 나이가 되면 대략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12%라는 수익률은 10년마다 나의 자산을 3배 정도로 성장시키는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고객들이 제가 처음 PB를 시작할 때 만났던 자산가들이 50억 혹은 100억 정도 그 당시의 VIP 고객분들이 지금 자산 규모가 대략 100억 후반에서 300억 초반 정도 와 있는데 실제 제가 모셨던 200명 혹은 300명의 고객분들 중에서 자산 관리가 장기적으로 가장 잘 된 케이스들이 저와 10년을 보내면서 3배 정도의 자산이 성장한 케이스들이 가장 비교적 성공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만에 자산이 10배 그렇게 성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했지만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정도 속도로 자산의 성장을 저는 단 한 케이스도 직접 보지 못했고 10년 정도의 누적된 기간으로 본다면 최상위 10% 정도의 가장 잘 관리된 자산의 성장 속도가 딱 10% 초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론적으로 보여지는 데이터와 제가 가진 경험들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만나본 자산가들이 자산 만들어지는 패턴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흔히들 200억, 300억 자산가라고 하면 소득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제가 모시는 300억 혹은 400억의 회장님들을 보면 법인을 소유하고 있어도 생각보다 근로소득을 그렇게 높게 책정한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어차피 법인에 누적되는 자본들이 본인 소유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부분도 있고 비용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있고 유연성이 있다 보니 실제로 본인들이 받아보는 급여 소득은 1억에서 2억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분들이 처음에 시드머니를 만들었던 근로소득 역시도 되돌아보면 일반적인 직장의 2배에서 3배 정도 레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대기업 직장의 평균 연봉이 대략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현재 레벨을 본다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그 정도에서 시드머니를 만들어놔서 꽤 큰 부자를 만들어내기엔 충분한 소득 규모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가들이 성장하는 레벨을 보면 40대 초반이 정도 되면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완성된 레벨이 있고 그 레벨이 일반적인 소득의 2~3배 정도 레벨에서 시드머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시드머니를 잘 자산 배분하고 여기서 자산 배분한다는 건 당연히 실제 투자 활동을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과거로 돌아본다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요. 현재의 레벨로 본다면 고소득자들은 해외 주식 쪽으로의 자산 배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 만나는 대표적인 고소득자들이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인데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자나 특히나 어느 정도 이상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근 단연코 부동산보다는 해외 주식에 대한 선호는 명확히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러한 자산을 잘 관리한 투자를 했을 때 10년 정도마다 자산 규모가 대략 3배 정도 성장하면서 방금 전 하나 웰스 레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100억 이상의 부자들 중에서 소득을 높여서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3명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사업 소득을 통해 부자가 된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테크 혹은 자산관리를 통해 부자가 된 분들은 100억 정도 레벨이 되면 이미 그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한 관점으로 장기간 자산을 관리해온 결과물로 굉장히 거대한 자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70대, 60대 시니어가 되고 나서 100억, 200억의 부를 갖춘 분들은 이미 30대, 40대에 자산 관리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산의 자본 차익이 부를 만들어내는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부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20대 대학생 시절 혹은 일을 시작하고 실제 많은 자산가를 만나기 전에는 부자에 대한 인상은 뭔가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것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부자는 예외적으로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평범한 사람보다 10배 이상 소득이 높은 뭔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 만나본 100억 이상의 부자들은 90% 이상은 매우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을 잘 저축해서 그걸 알뜰살뜰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다행히도 그 부동산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맞아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서 자본 차익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본인의 자산을 만들면서 자녀들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재테크했는데 본인과 자녀들의 자산들이 만들어지면서 강남의 주택을 세 채를 보유하게 되면서 150억대 자산가가 된 분들이나 혹은 근로소득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인사이트 있게 미리 국내의 우량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을 장기 투자해서 200억 원, 300억을 이루어온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삶에 뭔가 아주 특별한 게 있었다기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출을 잘 통제하고 그래서 잘 저축해서 만들어낸 시드머니를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고 또 그 우량한 자산을 매우 장기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결과물로서 좋은 습관을 장기간 유지한 삶의 결과물로서 그 부유함이 만들어지는 게 많았고 저 역시도 그런 부자들 보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제가 부자가 너무 되고 싶지만 그분들만큼 큰 불 이루어진 못했고 하지만 건강 혹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매우 유효하고 굉장히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역시도 일주일에 2권 혹은 3권의 독서를 지속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월 나의 소득과 지출을 통제해서 내가 매월 잉여 소득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파악된 잉여 자본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치열하게 고민한 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가 실제로 부자로 가기 위한 실행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어야 우리가 지식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된다는 것 역시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가까운 문제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에 가까운 문제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 수백 명의 부자를 만나고 13년 넘게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자들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였고 마지막에는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아주 짧게 한 5분 정도의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지출을 잘 통제하고 소득을 늘리고 또 그것을 투자라는 실행을 하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의 어려움은 되돌아봤을 때는 강남의 부동산 혹은 한국 최고의 기업들이 좋은 투자 대상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만큼 좋은 성과를 낼 만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저축하고 소득을 늘린다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만들어진 그 여유 자본을 어디에 배분하는 것에 따라서 부의 크기는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30년간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달랐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읽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자 혹은 투자자인 저의 관점에서 2024년 현재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대의 흐름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난 자산가들의 자본의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로 전면 재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제가 최근 강남의 건물 9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2,700억 정도의 건물을 최근 매각해서 현금 자산으로 2,6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오너 3세 분과 상의를 했는데 그분 역시도 2,000억 정도의 자본을 건물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미국의 주식 자산과 다른 국내 주식 자산의 재배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을 때는 결국 성장에 관한 의문이 있다는 관점이었고 한국이 과연 10년, 20년간 과거 20년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향후 20년간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영역들의 나의 자산을 배분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는데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인공지능 산업을 2023년, 2024년 최근 2년간은 굉장히 핫한 테마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테마라는 단어가 아닌 시대의 흐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고요.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변화를 직면하게 됩니다. 198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들어오고 1990년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의 표준이 됐습니다. 95년도가 되면 한국에서도 모두 다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 변화가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대략 40년을 봤을 때 퍼스널 컴퓨터가 나온 이후로 디바이스의 변화는 스마트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의 변화라는 건 대략 20-30년에 한 번이면 굉장히 거대한 트렌드인데 지금 2024년은 로봇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로봇? 나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가정엔 이미 로봇 청소기라는 훌륭한 로봇이 가전제품으로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들은 이미 자율주행차라는 이름의 로봇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은 하드웨어의 변화지만 실제 그 내면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함께 변하게 됩니다. 이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는 윈도우즈라는 OS,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 시장을 전부 다 독점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 역시도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라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사실 시장을 거의 독과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는 인공지능 시대 역시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GPT 그리고 메타의 라마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언어들이나 혹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소프트웨어 브랜드들입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간 아마도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배하고 변화의 트렌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 본다면 되짚어 봤을 때 컴퓨터 이후로 그 이상 중요한 변화는 역사상 몇 번 없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몇 번 없는 변화였습니다. 실제 컴퓨터 시대를 지배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사티아 나델라가 CEO를 맡고 있는데 사티아 나델라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AI라는 건 1990년대 초반의 퍼스널 컴퓨터다. 그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혹은 가장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나의 시대의 변화를 일궈냈던 기업조차도 이 AI라는 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바뀌었고 2007년 이후로는 사실 이 정도 임팩트를 준 사건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게 17년 만에 2024년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형태로 저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로봇 시대라고 표현한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올해와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될 로봇들은 이미 휴머노이드 형태로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나사가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로봇이고 이름은 발키리고요. 키는 189 정도 되고 몸무게는 136 정도 되고 실제 2025년 내년부터는 달 기지에 가서 건설 기지 현장에 들어가는 건축용 로봇입니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죠. 현재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옵티머스 같은 로봇 역시도 이제는 아마도 향후 5년 내에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우리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로봇이지만 그 로봇을 구동시키는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될 것 같고 실제 강남의 자산가 빅머니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동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미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오셨던 35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회장님 역시도 국내 주식만으로 500억 정도의 자본 차익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분의 포트폴리오 현재는 60%가 실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이미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드웨어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소프트웨어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컴퓨터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눈에 보이는 브랜드들이 집착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샤오미, 오포, 화웨이 많은 레드오션화된 시장이 있었지만 실제 그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기업은 애플과 구글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고요. 아마도 로봇의 시대가 찾아오면 또 로봇의 제조사에 많은 투자를 관심을 가지겠지만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간다. 현재의 시대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가장 많은 마켓쉐어를 가져가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인공지능 산업은 이러한 세 개의 스테이지에 의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받게 될 것 같고 그러한 트렌드가 작년 고래의 트렌드였고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충분한 반도체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갖고 온 통신 장비,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나 혹은 클라우드 서버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더 주목받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난 인공지능 서비스, 예를 들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 시장의 최종 승자로서 매우 장기간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거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부가가치를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산관리자 혹은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주식을 투자한다 혹은 자산을 관리한다 혹은 내가 뭔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현재의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나의 자본, 나의 자산을 충분히 배치시켜 놓는 방식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액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짧은 시간 저의 의견을 드렸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창간 7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에 강의도 제가 오늘 강의하기로 했는데 강의에 너무 잘 듣고 있어가지고 잠깐 까먹었습니다. 너무 인사이트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사실 하나은행 보고서 나오면 제가 꼬박꼬박 챙겨 보거든요. 그거를 또 만드신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앞에 내용 좀 인사이트 얻기 참 좋았는데 조금 너무 큰 부자들 이야기였다면 저도 뭐 부자들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자들의 증여와 상속 그리고 가족법인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저는 왜 이러고 다녔을까요? 그때 머리도 저랬고 옷도 저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20년 전에 제가 싸이월드의 클럽을 하나 운영을 했었습니다. 싸이월드 20대 부자 만들기라고. 그때 한 10만 명이 좀 넘었는데 싸이월드가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대 부자 만들기라고 그래서 20대에 당장 부자가 되자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20대부터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제가 20년 전부터 부자에 대해서 나름 좀 심취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데일리 임팩트에서 찍어주신 건데 외모는 훨씬 좀 나아졌죠. 그래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여와 상속 좀 전문을 하고 있고요. 가족 법인을 좀 활용을 해서 증여 상속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보여드릴 게 100억 아파트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억 아파트 그 사세 그래서 100억 주고 아파트 샀다. 또 얼마나 오를까? 뭐 그 사세 1위를 하더라고요. 그 사세가 그들이 사는 세상. 그래서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분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고금리 시장 침체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가 거래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고 이런 초고가 주택의 수요층이 현금 자산이 너무 많아서 금리 인상에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자산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씩 부자들은 어떤 세금을 고민을 할지 그리고 증여와 상속세 나랑 무슨 상관인지 부자들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시 와서 이 100억 아파트 한두 채 팔린 게 아니고요. 작년만 해도 한 5채 정도 팔렸고요. 올해 벌써 한 4채 팔렸습니다. 100억 살짝 넘은 것도 아니고요. 110억, 180억, 120억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싸다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겠죠. 그냥 실거주를 하는 거고 우리랑 아마 생각이 틀릴 겁니다. 우리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은데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겠죠. 또 현금으로 산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왼쪽 보시면 코인 부자인가? 아니면 뭐 세금은 좀 잘 내나? 아니면 아빠가 좀 사줬나? 아니면 난 5억짜리 아파트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나도 열심히 벌어야지 뭐 대단한 사람인데 나이 많은 회장님이겠지 세금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빨간색 생각하지 않나요? 네. 저희는 부자를 볼 때 개인적으로 만나면 성공의 상징이거나 롤모델,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언론만 만나면 불평등을 심의하는 사람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거리감을 갖고 있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자들은 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만은 그냥 자기 세상에서 자기 재산을 늘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제가 하나은행 거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없어서 KB금융자산 걸 갖고 왔는데 전년 대비 부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7.5%나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자산이 많아지는 걸까요? 둘 다 많아지긴 하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로 해서 부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하나은행 그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상속 증여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특징적인 게 사업이 좀 줄어들고 금융이 좀 늘었더라고요. 아마도 금리가 좀 높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연간 상속액이 그래서 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슨 투자 그래프도 아니고 상속세 얼마나 벌리고 있는지 그래프입니다. 2019년 불과 5년 전에 2조 7천억인데 1년 만에 2배를 찍었습니다. 4조로 찍었고요. 2022년에 19조를 찍었습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래도 이건희 회장님이 10조 정도 내셨거든요. 반 정도. 근데 9조를 그러면 우리가 또 냈습니다. 우리가 2배나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연도별 상속세 증가액 보시면 밑에 그래프 비슷한 그래프 그 증여액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한참 나오는 게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비싸다. 최고 세율이 50%, 할증과세란 거라면 60%까지 가는데 OECD 평균이 26%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봐줘서 26%인 게요. OECD 국가 중에 상속세 없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캐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들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요즘 영국은 상속세 없애자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거를 평균을 해봐도 26%인데 우리는 50%, 60%를 내고 있습니다. 꽤 높은 세금을 내고 있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요즘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내죠? 물납을 하셔야 되는데 물납이 뭐냐면 부동산으로 내던가 자기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으로 세금을 냈더니 기재부가 이제 넘버 2가 된 겁니다. 대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그러면은 갖고 있다 공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상장 주식이니까 공매를 하면 중국 회사, 게임 회사들이 이걸 사들이지 않을까 이런 논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회사가 많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재부는 대중에 널리 알려진 기업의 주요 주주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박연차 회장의 태강실업 18.3%나 갖고 있고 휴테크 산업은 30%나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주주죠 다. 그다음 정식품 7.9%, 교학사 11.7%.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냥 기재부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뉴스에 나왔던 건 좀 슬퍼 보이지 않으신가요?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삼성이 독일에 있었다면 10조에서 5조만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금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에 가도 상속세는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주식 담보 잡혀가지고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우리나라 세금만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게 이제 제조업을 하기 힘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나오는 게 이제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어떻게 좀 손을 보자 이 정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인 겁니다. 기재부가 이제 주주가 되고 승계가 잘 안 돼서 기업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관세도 힘들어졌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일자리 고급 인력 뽑기도 어렵고 세금 지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즘 제가 만나는 그 제조업체 대표님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데 거기도 힘들어하세요. 거기도 중국에 지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시켜야 되는데 관세를 막 100%씩 때린다고 하니까 그냥 미국 근처에 가서 짓겠다. 요즘 그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나름 세금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상속세만 비쌀 거야. 저 유럽 애들은 소득세가 비싸서 상속세는 좀 작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도 1등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49.5% 내고 있고요. OECD 평균이 4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세금 구조가 많이 틀리겠지만 아무튼 세율만 보더라도 꽤 높은 수준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랑 뭔 상관이야. 뭐 나는
뭐 우리 부모님 부자도 아니고 징역 받을 것도 없고 상속도 받을 게 없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부자들 걱정까지 해야 돼? 뭐 부자니까 좀 세금 좀 많이 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가장 저한테 많이 오시는 거, 결혼할 자녀, 이제 결혼시킬 때 전셋집 얻어주셔야 되거든요. 전셋집 2억 3억 정도 보태주시면 세금 다 안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공짜라고, 그냥 줘도 되지. 근데 실제로 세금 나옵니다. 실제로 세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하잖아요. 대부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거꾸로 걸리면 그냥 내셔야 됩니다. 걸리면 4천보다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한 5천에서 6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증여세가 상당히 비싼데 잘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세무서가 그냥 너무 많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뿐이고요. 실제로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증여, 그 전셋집 얻어줬다가 증여로 돼서. 그리고 제 채널 잠깐 뭐 홍보 겸 해서 보여드리면, 주제를 한번 보시면 자녀한테 5천 원 이체하고 왜 신고 안 하세요? 그다음에 계좌 이체하면 세금 폭탄이 나오고, ATM에서 현금 빼지 마라. 이런 아주 일반적인 주제들이 조회수가 아주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징여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일반적으로 두려움도 생겼고 관심이 많다는 소리고요. 우리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기 오셨으니까 상식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 10년간입니다. 그 배우자한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6억 10년간입니다. 동일하게. 간혹 배우자한테 왜 증여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증여는 6억까지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미국은 무한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부부간에는 그냥 증여가 없다. 아무튼 우리나라 6억 10년간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20년간 개정이 안 되고 있죠. 요즘 살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그저께인가 대통령실에서 손 보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대통령실의 그냥 소망이죠, 소망. 아무튼 이걸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96년에 증여 공제를 10년간 3천만 원이 가능했거든요. 96년에 음마 아파트 31평이 1억 6천이었습니다. 1억 6천 할 때 3천만 원 증여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지금 음마 아파트 23억인데 증여 5천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놓고 이제 부자 감세 해준다고 막 이렇게 하죠. 네. 아무튼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증여세 공제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14년에 5천으로 개정은 됐는데,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좀 안 해주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정도는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 안 나온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좀 봐줘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을 살짝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평균 가격이 11억 7천, 11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그리고 6년 후 아파트가 다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세 좀 손보자,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얼마 정도 내면 괜찮을까요? 공평할까요? 얼마 정도 낼 수 있나요? 한 10억 내도 되나요? 10억? 그런데 30억 갖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30억밖에 없는데 10억 내라 그러면 다들 욕하세요. 내가 10억이 어딨냐고.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현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낼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 내셔야 돼요. 요거 30억짜리 아파트 같은 거 건물 받아서 대출 받아서 갚으셔야 되고, 대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가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또?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담보 잡히고 15년간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이자 내면서. 아무튼 지금 상태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이렇게 가혹한 상속세를 매기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부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네, 부자들은 세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부자 보고서에 그 부자들이 관심 있는 것 2번이 세무 상담입니다. 1번이 금융 투자고, 그리고 7번이 증여 상담, 상속 상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만큼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가족법인이 왜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증여를 좀 빠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저희는 한 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증여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줄 때는 빠르게 주고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오늘 집에 가셔서 증여 좀 빨리 해달라고 하셔야 되겠죠. 요 중간에 껴 있으니까 받는 거 주는 거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여 나이를 낮춰야 된다고 해서 요즘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한테 증여하는 수치가 2020년에 한 만 정도 됐다가 2021년에 2만으로 확 늘었죠. 점점점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서 증여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나치를 좀 낮추고 손주한테 직접 증여도 하고 미성년자한테 증여하는 숫자가 많아졌다. 또 이렇게 또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여를 빠르게 하면 그럼 뭐가 좋냐? 이게 살짝 좀 어려워지는데 잘 들어보시면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이 증여 재산이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10년간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약도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러고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에서 빠지지만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빨리 10년이 지날 수 있도록 빨리 증여를 하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10년이면 한 2배도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증여를 해놓으면 10억짜리 증여해놓으면 포함이 되더라도 10억이 포함이 되지 15억이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하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팁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돈으로 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서 1살짜리 아이가 나오면 2천만 원 증여해주고 또 10년 지나면 2천만 원 또 해주고 그 다음에 20살 되면 잘했다고 또 5천만 원 주고 그럼 9천만 원이 쌓였죠. 요거를 이제 우리 매니저님한테 맡겨서 한 2배 정도 불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또 하시라 그러면 또 잘 안 돼요. 2천만 원을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애를 또 줘야 되니까 아무튼 요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사 한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뭐가 또 좋을까? 가족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증여와 상속을 약간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쿠쿠입니다. 쿠쿠가 그 밥통 만드는 회사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78년에 설립을 해서 LG전자에 납품하는 제조 회사로 컸는데 이 장남이 유통해서 쿠쿠 홈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이 좀 똘똘했나 봐요. 그래서 급성장을 시켰고 아버지는 그럼 제조라고 아들은 유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쿠쿠 거 받아가지고 90% 이상 이제 팔았겠죠. 홈시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를 그냥 지분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냥 거꾸로 먹어버렸죠. 흡수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21년에 자연스럽게 승계가 됐죠. 그래서 장남이 33%, 차남 29%, 회장이 9%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승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상속 증여와 상속이지만 자연스럽게 가족 법인을 통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요즘 법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연예인분들 요즘 부동산 참 많이 사시잖아요. 저도 이쪽으로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부동산 사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대출도 잘 나오고 세금도 아주 줄어서 요즘 거의 연예인분들 중에 개인 돈으로 사시는 분들 최근에 유재석 씨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분은 뭐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개인 돈으로 사시나 봐요. 그분 빼고는 다 법인으로 사셨더라고요. 거의 다 법인을 설립해서 사시고 뭔가 방법이 좋은 게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핵심을 알려드리면 이분 누구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그 부자 아빠 쓰신데 로버트 기요사키인데 이분이 책에 이대로 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부자들은 같은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법인을 운영할 줄 압니다.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알려줍니다. 부자들에게 빼앗고자 이야기를 해봤자 부자들은 늘 중산층을 앞지를 길을 찾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핵심을 법인으로 적어놨죠. 법인을 운영해서 법인을 활용할 줄 안다. 뭐 일본, 미국이라고 뭐 틀리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고요. 사실은 중견기업, 대기업이 썼던 거를 우리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 개인들도 쓰시면 참 좋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의 핵심은 명의가 생기고 증여와 상속을
비스포크 네, 맞춤형으로 할 수 있고요. 지분으로 증여와 상속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좀 열심히 연구한 그들이 사는 세상에 또 진짜 세무사들이 오늘 저랑 친한 세무사분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궁금하시면 꼭 저희 세무사님들 명함 꼭 받아가시고 저희들은 이런 걸 좀 할 줄 알거든요. 연구를 해서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제가 책 뒤에 남겨놨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네, 세금을 남깁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 좀 빠르게 하려고 좀 빨리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혹시 뭐 궁금하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또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통 질문 중 하나는 네,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이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그 앞서 말씀 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습관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렇게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윤상영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그 강의 들으면서 이미 피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소비를 줄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다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또 저희 쪽에서 발표했을 때도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상속형 부자가 아직까지는 자수성가형 부자보다는 많았어요. 10년 전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상속형 부자가 10명 중에 6명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부자가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꿔 말하면 10명 중에 4명이 자수성가형이고 이제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길이 많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의사, 뭐 법무 뭐 이런 법에서 종사하시는 전문직 이런 것들만 생각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께 저희도 물어봤어요. 부자의 첫걸음이 뭐냐, 어떻게 해서 처음에 부자가 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는 근로소득을 많이 모았다, 사업소득을 많이 모았다였고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40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4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죠.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계속 부자가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포럼도 참석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황성경 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말씀 주신 거에 이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고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실천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실천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지 아까 복리의 마법도 나왔지만 부자가 되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그 지속 가능성 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닌가.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뭐 제가 주식 투자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Y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두고 그 실천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위드 Y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전 답변 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 역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게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부자를 만난 저의 입장에서는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더 건강한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전 단언코 먹는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고 또 운동하는 과정에 그 운동 방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잘 통제하는
소비를 잘 통제하는 습관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운동량을 늘리는 것처럼 우리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들이 전문 지식을 통한 소득을 내는 방식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만들어진 여유 자본을 운용할 때도 운동을 잘못하면 우리가 부상을 입게 되는 것처럼 자본을 운용할 때도 잘못된 운용을 하게 되면 데미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잘 운용하는 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고 또 그걸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좋은 갈 만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결국 매우 기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좀 뭐라 그러죠? 실행력이 되게 좋고 결정을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아까 상속형 부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조차도 그 다음 세대의 증여와 상속도 되게 빠르게 하시고 사업 결정도 꽤 빠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또 배우셔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또 이제 넘기는 과정도 좀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은 충분히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질질 끌지도 않고 딱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뭐라 그러죠? 좀 관리를 하고 키워나가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믿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증여나 상속에 관심 있는 부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부자분들이나 아니면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때 말씀하신 부자들이나 각자 또 기억에 남는 사람들 부자분들은 좀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좀 준비해봤는데요. 만나오신 부자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자분들은 어떤 분이 있는지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반대로 김국현 세무사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으신데 좀 뭐 당연히 이제 개인마다 다 특징이 다 있으시고요. 이건 좀 너무 완전 개인적이긴 한데 강남 부자와 또 아닌 부자의 또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차이냐고 하면 또 좀 많이 넉넉하시다 그래야 되나?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제 수수료 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의심을 안 하고 딱 맡겨주시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좀 아주 기억에 남았던 분이 되게 젊은 그 여자 사장님인데 처음에 사실 세무조사 때문에 만났어요. 만나고 대응 잘 해드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대요. 현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시라고 제가 사고 싶은 걸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했더니 부동산도 너무 많아서 이제 사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럼 뭐 하시냐고 봤더니 그 아드님이 또 이제 와서 경영을 하시는데 또 너무 또 잘해요. 희한하게 그냥 뭐 부모님 그 배경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지금 넓히고 있는데 그거 이제 좀 도와주시는 역할을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더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 일을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저도 역시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지금 갑자기 떠오른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떠오르는 한 분은 제가 도곡동에서 이제 처음 알게 된 분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분이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를 4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공모주 청약으로 이제 부를 오랜 시간 만들어내신 분이었는데 공모주 청약을 하실 때 보통 현금을 많이 동원할 땐 160억, 150억 정도 그냥 동원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 합쳐서 그분 역시도 300억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점심 시간에도 그냥 아주 간단한 음식들 요깃거리를 챙겨와서 그냥 저희 지점의 회의실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푸드 같은 곳에 점심 항상 간단히 해결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사모님 지금 정도면 정말 큰 부자가 됐고 정말 이제는 돈 그냥 편하게 써도 되고 점심 모임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원하는 거 다 쓰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 말씀이 자기는 평생 이렇게 와서 그게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냥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고 부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포커싱을 하지만 실제로 그 부자들이 만들어지는 그 부유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에서의 그분들이 분명히 검소한 습관, 노력한 습관 혹은 자기의 재능을 뭔가 불태운 그런 열정들이 분명히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저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다른 많은 부자들 역시도 대부분은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직장인으로 살다가 나 이제 독립해야겠다고 사업자로 독립하는 순간들이나 아니면 그분처럼 평생 동안 내가 절약해서 어떠한 레벨의 부는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열망이 있었거나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나 욕망들이 구체화된 것이 저는 부자들의 그 부의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역시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뭔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포텐셜을 터뜨려서 그걸 통해서 거대한 뭐 시드머니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액션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주 사모님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던 분이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부자 몇 분들을 섭외를 해서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부자, 뭐 돈이라고 하면 쓰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소비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난해 인터뷰했던 치과 의사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멋져 보였어서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본인이 버는 돈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버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치료를 받을 분들이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더 많이 치료해 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도 나름의 철학을 갖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억에 남는 부자들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엄선된 부자들을 만나 뵙거든요. 저는 그 뭐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은행 PB님들이 소개해 주시고 또 굉장히 저희 조건에 좀 맞는 그런 분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바른 부자, 아주 한정된 그런 부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부자들은 뭐 다 소중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저희 책을 많이 읽는 뭐 독서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그 보고서에 실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 60대 70대 여행사 사장님이 자기는 펄벅의 대지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뭐 상경하셔서 그 부를 읽어내시긴 분이기 때문에 막 교양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책을 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책을 보는데 왜 그분들은 부자가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냐라고 했더니 펄벅의 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책을 읽고 믿을 건 땅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냥 저희는 펄벅의 대지를 보면서 땅의 힘 뭐 이런 걸 느끼실 수는 있지만 투자로 연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을 좀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이 눈에 띄기도 했었고 또 한 분은 집으로 오라고 하신 부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자분이었는데 부자가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근데 갔더니 그래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뭐 이렇게 저희 남편한테 내가 연락하면 바로 와라 막 이제 이러면서 하고 갔는데 그 집으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집으로밖에 저를 부를 수가 없었는데 부자도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기억에 남고 그 부자의 또 특징은 모든 일상을 다 기록하고 계셨어요. 부인이 아팠던 당연히 일지도 기록하셨고요. 근데 그 일지를 기록하면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을 나중에 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책으로 내시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다른 사람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는 일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부로 읽어내는지는 그들만의 또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 사전 질문이 들어온 건이 한 건 있어서 이 질문 하나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질문 시간 관계상 하나만 받고 또
좌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은 일단 최홍석 선임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건 살짝 앞에 보이시는 질문 살짝 제가 요약한 겁니다. 풀로 읽어드리면 미국 홍콩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가치와 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최홍석 사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 역시 영업 현장에서 VIP 고객을 만날 때 가상자산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답변드리겠지만 전제하자면 일단 가상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다른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제가 일하고 있고 증권사에 일하고 있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얘기한다는 건 비전문가로서의 사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상화폐 시장 역시도 증권사 직원이 제가 얘기한 건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드린다면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자산가들에게 자산 형성에 기여했던 자산의 공통점은 영속성이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건물 혹은 토지 혹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 그러한 자산들의 속성은 50년, 100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가치는 더 레벨업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그러면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영속성이 있는 시장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영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상화폐 시장에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전 당연히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아마도 가상화폐 시장은 기대 수익률은 주식시장과 부동산보다 높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아직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코인들이나 어떠한 대상 자산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레벨의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현재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한계는 어느 정도 성장과 추이가 따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한계는 걸리겠지만 반면에 실물의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높은 확률을 예측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전통 자산, 부동산과 주식 자산일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은 당연히 불확실성이 더 많을 거고 리스크가 당연히 더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걸 감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산 배분의 한 군으로서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이름, 소속과 함께 답변 받고 싶은 패널분들을 한번 함께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게 아니라 네네 말씀하시죠. 데일리 임팩트 최태호 기자라고 합니다. 황선영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좀 간단해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부자가 굉장히 먼 존재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도 이제 일반인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게 좀 꺼려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를 기획 기사를 쓰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어떻게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자들이 이제 사생활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신 건가요? 사생활이라기보다 이제 자신이 부자인 것 자체를 약간 드러내기 싫어하는 좀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영리치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리치랑 올드리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적인 부자, 지금 올드리치에 해당하는 분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요즘 영리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뭐 나 시그니엘 살고 싶어, 뭐 어디 살고 이렇게 굉장히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부자의 기준을 말할 때 절대적인 자산 기준도 있지만 굉장히 특권층이라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공개된 삶을 살기보다는 나만의 특화된 어떤 그런 걸 원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있었다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부를 과시하고 이런 젊은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답변 주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네, 없으시면 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좌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데일리 임팩트 7주년 2024 대한민국 부자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오는 7월 1일부터 데일리 임팩트 제호가 딜사이트 TV 경제 방송으로 변경됩니다. 제호가 변경되는 만큼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자리해주신 참석자분들과 또 인사이트 있는 발표와 또 답변 말씀해주신 패널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